우리나라가 2분기 0.7% 성장하면서 1년 만에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대 성장률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GDP 성장률 개선에도 잠재 성장률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이죠. 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고요.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쿠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기존의 속보치가 발표됐던 것보다 0.1%포인트 더 높은 0.7%로 잠정 발표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2분기에 0.7%로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진한 흐름,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의 부진한 흐름을 우리가 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이것 때문에 금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될 거다 이런 염려는 떨어뜨려도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뭐 고성장할 거냐, 요거는 확실히 아니고요. 소비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한국은행이 또 지난주에 금년 성장률을 좀 예측했을 때 0.8에서 0.9, 0.1%포인트밖에 안 올렸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뭐 처음 0.8% 성장률을 계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2차 추경 때문에 그때 뭐 어차피 2차 추경 때 정부하고 한은이 계산할 때는 0.1%포인트 정도 좀 요게 성장률이 추가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에서만 이제 멈췄으니까, 네. 근본적으로 어떤 큰 변화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큰 변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가지고선 또 금년에 우리가 좀 뭐 정상적인 성장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한 분씩 다 듣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0.7% 성장. 예, 일단 0.1%포인트가 더 늘어난 거에 큰 의미를 가지는 거는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랑 생각이 같은데,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좀 안 좋은 내용이 이제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솔직히 건설이나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민간 경제에서 최소 3년 그리고 길게는 이제 7년까지를 보고 그 경기가 좋을 거라 예상하면 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걸 봐서는 이제 민간 경제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장기적인 경제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실망스럽고 우려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민간 소비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이제 이 민간 소비에는 소비 쿠폰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소비 쿠폰의 궁극적인 효과는 이것이 뭐냐면 소비를 진작하고 결국 뭐냐면 기업의 고용과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지표까지 보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정부의 1차적인 그런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 그 약간은 이제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보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아직도 진행형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환율 정쟁까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성장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이너스 성장의 우려는 떨쳐낸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이종환 교수님, 작년 1분기에 1%대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에 바로 마이너스로 갔다가 3, 4분기도 거의 0%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2분기에 0.7. 어떻게 보면 흐름 자체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들쭉날쭉한 이런 흐름 속에서 일단은 반등의 키포인트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사실 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쉽지 같고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내수 위축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리고 건설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님 강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가 여전히 많이 올라 있고
PF 사태가 많이 해결돼서 저축은행 등에서도 뭐 파이낸싱 여력이 조금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단가 자체가 워낙 올라 있는 데다가 이 건설 수요가 안 붙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야 GDP의 좀 극적인 성장, 극적인 반등 같은 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입장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좀 2분기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가 좀 늘어난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3분기도 아마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이제 소비 쿠폰 같은 것도 있어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위축된 것이 진짜 살아날라 그러고 하면은 조금 더 뭐 데이터도 봐야 될 거고 아마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내수에 민감한 주들이 조금 그런 섹터들이 조금 올라와야 네. 흔히 말하는 경기가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전망치에서 그러니까 속보치에서 조금 올린 것이 수출이 약간 늘어나서이긴 한데 수출 전망이 내년 최근 IB들 보고서 보면은 내년 수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올해보다 한 0.5% 포인트 정도는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2분기란 것이 아니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1분기에 워낙 위축이 되다 보니까 반등한 경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 투자 같은 것도 좋지 않고 수출 분야 같은 것들이 뭐 국제기구나 뭐 은행들의 해외 은행들에서 보기에는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근본적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전 포인트를 짚자면 이제 0.7%의 기여도를 보면 내수 분야에서 0.3, 이제 수출에서 0.4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간 소비가 0.5% 성장을 했다면 어느 정도 소비가 그래도 이전과 비교하면 이게 살아난 것 아닌가? 아까 이제 좀 내수 침체 이야기를 계속 걱정을 하셔가지고 민간 소비 0.5%, 정부 소비도 1.2% 성장했다면 일단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전이 너무 안 좋았어서.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예, 일단은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 문제점이 이제 내수 시장이 침체가 돼 있었다. 그리고 계엄 사태 후에 침체가 돼 있으면 내수 시장이 침체가 돼 있으면 결국 기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1차적으로 목표를 했던 것은 소비 쿠폰에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비 쿠폰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거는 확실합니다. 내수 시장이 이제 0.5% 성장을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소비 쿠폰이 얼마나 공헌했는지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30억 이하 소상공인들의 그 매출을 비교하면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소비 쿠폰이 1, 2주 안에 이제 소비가 됨으로써 내수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이 소비 쿠폰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게 내수 시장에 별로 도움을 안 준다. 그 이유가 뭐냐면 30억 이상의 그런 지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30억 이상의 매장도 아주 작지만은 이제 소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적 분위기나 소비 쿠폰을 합쳐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인데 결국 투자랑 고용으로 이어지면 정부가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 친화적 정책을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앞으로의 방향은 기업 친화적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 쿠폰 이야기가 나와서 소비 쿠폰 효과로 넘어갈게요. 이제 소비 쿠폰이 집행되기 시작한 7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분기로 따지면 3분기. 그럼 이제 3분기 성장률에 반영이 되는 건데 소비 쿠폰의 특징이 이제 그 사용 기한에 제한을 뒀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100% 지금 지급이 됐고 신청이 됐고 실제 사용률도 보니까 일단 지난달 초 기준이긴 한데 80%가 넘었고 그럼 이제 집중적으로 3분기에 쿠폰이 쓰여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틱한 효과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이런 쿠폰을 줬을 때 뭐 효과가 뭐 한 0.3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줬으면은 한 3,300원 정도만 이제 새 소비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그 뭐 저축으로 이어갔다. 이번에 2분기 GDP 지금 그 잠정치를 봐도 가계 저축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 돈을 뭐 소비 쿠폰은 일단 다 쓰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진짜 새 소비가 얼마큼 늘었느냐 이것은 통계를 봐야 되겠는데 그게 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건 같지만은 재난지원금 집행 때보다? 그렇지만은 그게 그 효과가 아까 한 0.3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한 0.5를 넘을까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요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희망했던 게 요것 때문에 소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거를 좀 희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한 건 아니다.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사실 정부의 포인트는 그거죠. 이게 마중물이 돼서 소비가 살아나는 이제 소위 말해 순환경제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는 그러니까 건데. 이게 반짝 효과가 아니고 이게 엔진으로 그렇죠. 엔진으로 이제 좀 가동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무엇에 소비금을 썼는지 지금 아직 확실한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뭐 일반 보도에 따르면은 뭐 외식에 많이 썼다. 네. 외식 안경 바꾸는 거 뭐 이런 데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용 이런 분야에도 많이 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그냥 내가 미용실에 이번 한번 갔더니 너무나 좋아가지고선 더 자주 가기로 했다. 요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역시 안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편의점에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의점 매출은 대형마트 매출을 좀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소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소비 쿠폰 때문에 대체되는 소비 같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겁니다. 효과는 확실히 있을 거지만은 그게 얼만큼 클 거냐, 그거는 아직 좀 의문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요것도 조금 좀 걱정됩니다. 네, 요거는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왔던 통계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소상공인 매출은 일단 소비 쿠폰 효과로 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최근에 이제 그런 통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 쿠폰 지급이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소상공인에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또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흔히 말하는 승수 효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까 이제 100원의 소비 쿠폰 받으면 원래 그냥 우리 편의점 갈 거 쓸 거를 미리 결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 소비가 30원밖에 안 내고 나머지는 우리 그냥 저금 잔고에 남아 있다라는 게 흔히 말해서 이 대체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이게 소비 쿠폰을 받았지만 안 쓰고 남은 부분이 한 70%, 60%, 70% 됐다는 게 그때 이제 지난번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때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수치가 아마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는 게 그냥 늘 밥 먹는 거지, 남는 거를 추가적으로 뭘 해서, 그러니까 외식 산업에 썼다는 얘기는 소매점에서 미리 이제 카드 같은 거 쓰시면 바로바로 결제가 나가는데 밥을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그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0.5, 0.4 내가 수정이 된다는 건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좀 집중이 됐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이 금리를 흔히 말하는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을 좀 잘 갚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생존율 같은 것들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장기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급작스럽게 막 효과가 있을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타겟팅된 효과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고금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는데 이런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이게 내수가 늘어나고 자동차 소비가 막 늘면서 제조업 소비가 늘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나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그런 지출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은 드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순수한 소비 성장, 소비의 증대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두 분이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 주셨고, 제가 이제 계속 일부러 반대로 질문을 드리면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4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32만여 곳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은 6.4%. 네, 화면 나오네요. 증가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좀 미시적으로 보면 3분기에 제한적으로 집중돼서 소비가 된 거잖아요. 1차 소비 쿠폰이. 그럼 우리가 3분기 성장률만 놓고 보면 확실히 소비 쿠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성장률이란 거는 당연히 이제 소비가 많아지면 성장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만약에 정부가 1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성장률 효과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올까? 즉각적인 성장 효과 한 10분의 1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성장적 효과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그런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이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 쿠폰이라는 것도 일종의 마중물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정부가 처음에 이만큼의 물을 펌프에다 집어넣으면 그 펌프를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많은 물을 퍼내는 것인데 그 마중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당장 그 많은 물이 막 뽑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까지 실제적으로는 그 정도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그 소비 쿠폰이 바로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라는 거를 보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정확하게 정부가 한 최소 3년 단위로 이거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에는 작은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이 큰 효과는 없고 결국 0.1% 정도의 미만의 미미한 효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소비 쿠폰도 지금 이제 지급 기준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소득 상위 계층이 이제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 예를 들면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이런 고액 자산가들은 제외하는 방안. 이건 좀 더 이제 좁혀서 집중 지원을 하는 2차 소비 쿠폰. 여기 기준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준은 동의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걸 저는 대체로 권장하는데요. 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성장률에 기여하려면은 새 소비를 창출해야 되는데 좀 부유한 분들한테 돈을 드리면은 그분들은 뭐 어떤 소득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사고 싶은 것은 뭐 거의 대부분 사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10만 원, 20만 원 받았다고 해가지고선 뭐 10만 원, 20만 원만큼 더 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그냥 저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좀 소득에 제한 계신 그 저소득층한테 돈을 준다면 요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게 거의 다 소비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가지고선 새 소비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올리는데 좀 더 많이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소득층의 이런 지원을 집중해 주는 것은 저는 뭐 언제든지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장률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수출이죠. 수출이 버텨줬기 때문에 사실 0.7%라는 숫자를 찍을 수 있었던 건데 불확실성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표현을 수출이 버텨줬다라고 보는 거는 대미 수출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아세안이라든지 유럽 쪽의 수출로 메꾸면서 석 달 연속 지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 구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아직 품목별 관세 다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아직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얻어맞을 게 더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 건데 수출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을 거냐. 이종환 교수님. 뭐 사실 그 자동차 예가 대표적인데 그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좀 팔기 어렵다 보니까 EU 시장에서 할인을 많이 해서 수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 말 네. 정도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라는 건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고 특히나 관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서 붙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에 대해서 25% 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가격 25% 오르는 효과가 거의 유사하게 있을 법할 정도로 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해서 뭐 EU 시장이라든지 좀 싸게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좀 의문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은 시장이랑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 그러면 수익성을 줄여야 되는데 이 수익성을 줄이는 것이 얼마 정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투자 없이 아니 진짜 비용 혁신을 가져오는 새로운 투자 없이 이런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 든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분야 불확실성이 좀 크긴 한데 네. 물론 이제 한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에 타격을 안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어떤 불확실성이 또 생길지는 모른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전망에 있어서부터는 좀 올해보다 안 좋을 것이다.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흑자 같은 것들이 한 0.7% 이상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다. 결국 가격 경쟁력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특히나 제조업 품목은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격 경쟁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 시장에서 관세에 물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제화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게 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이 버텨줬다는 거는 아직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미리 좀 사놓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재고를 증가한 효과들이 있는데 이제 8월 1일부터 관세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자동차 분야 관세 낮춘다 그러면 25%에서 아직 낮춰주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효과들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 하반기 불확실성 크고 내년도 불확실성이 좀 큰 것이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이정환 교수님이 잘 설명해 줬는데 저도 기본적인 의견은 같습니다. 좀 전망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 뭐 첫 번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뭐 수출이 늘었다 그래도 이것이 지속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수출이 는 품목을 보면 자동차랑 반도체 부분에서 늘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수출이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 이제 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매기니까 이것을 좀 다른 나라에 싸게 파는 전략으로서 이제 반짝적으로 이제 수출이 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수치를 보면 그래도 수출이 늘었다는 그런 지표가 나오니까 이 지표를 보면 정확하게 보면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다각화 시도해서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위기는 확실하지만 이런 위기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잡아서 수출국에 대한 다각화 시도가 계속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 포함해서 외교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게 방향성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부분 네, 예, 양 교수님. 두 분들 뭐 얘기 다 동의하지만 제가 좀 몇 가지 좀 사항을 얘기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8월에 들어와 가지고선 우리 관세가 실질적으로는 올랐어요. 우리가 지금 뭐 관세 딜을 해갔다고 해서 다 기뻐하긴 하지만은 25% 없던 게 부과됐죠. 예,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한테 부과되는 저 관세는 10%였거든요. 대부분 품목에. 요게 15%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는 그래도 25%에서 15%로 내린다고 했는데 아직 내리지 않았고 언제 내릴지 몰라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반도체 수출은 크게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봤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또 한 분야는 지금 미국 그 수요자들이 네. 그 반도체 관세를 무서워 가지고선 사재기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사재기 한 만큼만을 본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반도체 수출이 좀 떨어질 거라는 신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지역의 수출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미국에 보내려고 했던 상품들이 지금 이제 못 보내니까 아니면은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싸게 보낼 수가 있지만은 요거를 우리나라가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것도 한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저 그 IMF 보면은 내년 경제가 세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금년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는 뭐 전체적인 예측이 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나라에 보내는 수출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안심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올해 그럼 이제 연간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데 한국은행은 0.9%로 제시했고 KDI도 0.9%, 1%가 안 되네요. 0.1%포인트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가 소비 쿠폰 집행을 통해서 하는 분석은 0.1%포인트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추가 추경이나 뭐 2차 소비 쿠폰 효과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0% 성장률을 벗어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되면 좋을까? 이종환 교수님. 아까 이제 뭐 앵커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는 0.1%포인트 정도 성장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의 분석에서는 한 번 할 때마다 한 0.1%포인트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통합하면은 한 0.2%포인트 올리면서 뭐 0.8에서 1.0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한국은행은 좀 보수적으로 이제 잡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뭐 양 교수님 뭐 잘 말씀하셨지만 8월부터 관세가 발효되고 이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걸 소비를 얼마나 사실 내수로 끌어올려야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2분기 수출이 버텨줬지만 3분기, 4분기는 수출이 그렇게 썩
좋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최근에 조선 수주량 같은 것들도 좀 떨어지고 있는, 물론 이제 수주한 것이 지금 발주나가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렇다는 얘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내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중 하나가 뭐 소비 쿠폰을 2번 지급하는 거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이 소상공인들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금 다양한 정책들을 금융위원회에서도 만들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뭐 위탁보증 이런 걸 통해서 금융지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출 부분에서 아주 희망적인 기대가 지금 없다 보니까 만약 1%보다 높게 올리려고 하면은, 그리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하려고 하면은 소상공인 정책들을 많이 집행을 해야 되고 실제로도 많이 집행할 예정인 것 같다라는 의견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성장률, 부문별 성장률 준비되어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잘하는 걸 좀 더 잘하게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걸 조금 보완하면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게 건설 경기, 건설 침체랑 그다음에 설비 투자, 네, 지금 화면 나오죠. 저기 이제 2분기 부문별 성장률인데 저 파란 거 2개 좀 보완하면 0.1%포인트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가 버텨주고. 예, 제가 너무 조립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 하여튼 맞습니다. 근데 그 파란 거 2개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경제에서 스스로가 투자를 하겠다 결정을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를 인위적으로 늘려버리겠다, 그럼 엄청난 재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결국 민간 경제에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 확실성이 있을 때나 저는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질문에서 앵커님이 질문하셨는데 이제 1%라는 것에 제가 말하는 것이, 이번 정부가 1%를 엄청나게 상징적 숫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인류라는 것이 십진법을 사용하고, 이게 0.99%가 돼도 0%의 성장률이지만 1.01%가 되면 1%의 성장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숫자에 대한 이런 환상을 가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경제적 의미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1년 성장률이 0.9%가 되냐 1%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봐야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봤을 때는 많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다 0%로 예측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 성장을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 성장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예측보다 뛰어넘어서 1%의 성장을 하면 이게 정치적 의미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 정도의 의미 말고는 이제 경제적 의미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굳이 또 제가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은행 금리 하반기에 최소 한 번은 인하할 수 있잖아요. 금리 좀 떨어지면 기업들 일단 투자 여력은 확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2008년 이후에는 금리가 내려도 수요가 없으면은 그 설비 투자 안 수요에 희망이 늘었어요? 없으면 투자가 별로 안 납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건 IT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뭐 한 5년 정도의 통계를 본다면 IT 산업이 투자를 한다면은 투자 변화가 플러스가 되고, IT 산업이 투자를 안 한다면은 마이너스로 전환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IT 산업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할까? 여기에 따라서 저 숫자가 바뀌어질 수가 있지만은 IT 산업 빼놓고서는 뭐 지금 그 노란 봉투법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파업이 늘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출 수요가 내년에 강할지는 그건 아직도 미지수니까 수요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그 설비 투자가 늘지, 그거는 좀 상당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투자와 관련돼서는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 1인당 자본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 설비 투자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인건비가 좀 비싸다는 뜻이에요? 인건비가 비싸다기보다는 생산성? 지금 벌써 생산성이 문제죠. 지금 벌써 자본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게 생산적인 그 자본이냐 아니면 부동산 같은 자본이냐 그거는 논의할 수가 있지만은 벌써
그 노동자 1인당 자본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의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투자를 더 안 합니다. 그러면 금리 내리는 것도 내리는 거지만은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생산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높여 잡았더라고요. 주요 기관들이. 그럼 내년에 왜 이렇게 높여 잡는 거예요? 뭐 일단 기저 효과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싶어요. 연도별이니까. 왜냐하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니까. 뭐 사실 작년 12월에는 한국 경제 2.2% 성장할 거라고 다 예측했습니다. 우리. 네. 예, 그 정도 높게 성장할 거로 예측. 이게 평균 노말 시나리오에는 한 2%는 성장하는 게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소비 쿠폰이라든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서 뭐 정부가 민간 소비를 증진시키는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발생을 해서 뭐 0.9%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이 우리가 그냥 늘 기대하면은 뭐 2%대 초반 정도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1.8%란 거는 2% 성장률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잠재적인 우리 평균 성장률에 비해서는 좀 못하는 거거든요. 네. 못하는 것의 근본 요인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거,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썩 좋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수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중치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수출이 기여를 많이 해줘야 경제 성장률이 2.2%, 2.3%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이 좀 깨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우리나라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 지금 성장률 정도로는 한 2% 성장하는 게 그 기본적인 현상들이고, 뭐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건 작년 10월이나 11월에 올해 전망했을 때 2% 성장이었는데 이제 관세 리스크 같은 것도 겹치면서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은 이 평균적인 성장률보다 좀 낮게 나온 건데 세계 경기가 안 좋다 하나, 그다음에 수출할 때 관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두 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성장 전망치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 물론 올해보다 좋은 건 맞지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그러자 이재명 정부가 잠재 성장률 3%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웠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장에 나와 있는 전사라는 개념 관점으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반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써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주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죠.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임정무퇴 정신으로 지금의 그 경제 상황을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이제 잠재 성장률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경제가 발전하는 선진국일수록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제가 경제학의 원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경제의 기본적인 그런 이론이 그 선진국으로 가면서 자본 축적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본 축적이 더 되더라도 그것이 생산성에 큰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성이 이제 줄어드는 형식으로서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선진국의 잠재 성장률의 대부분이 한 2%가 약간 넘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를 얘기했는데 너무나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만약에 네. 이것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단한 것인데 그렇게 우리나라의 상황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어들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적 자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은 생산성 그리고 자본, 그 노동력으로 하는데 이 노동력의 인적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네. 저도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노벨상 2024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이제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이제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네.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로빈슨 교수한테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하시는 말씀이 저출산 고령화는 모든 선진국이 공통적 문제이다. 한국이 약간 심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공통적 문제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제 노동력이 줄어들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여러 가지 시각을 바뀌어서 이민자를 대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 이민자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장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인적 자본 그리고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한국 경제가 이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결책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잠재 성장률 3%를 목표로 하려면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AI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에서 중요하지만 이 노동 문제 그리고 고도의 인적 자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데 이 제미슨 로빈스 교수가 말한 이런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가 조금 심각한 정도다라고 로빈슨 교수가 평가를 했지만 조금 심한 정도는 아니고 좀 많이 심한 정도죠. 뭐 합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많이 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어쨌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과감한 해법을 주문했거든요. 네, 화면 나오네요. 어쨌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상당히 심각하게 차관보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정치 일단 떠나가지고요. 어떤 걸 믿기 어렵다. 예,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근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은 잠재 GDP의 성장률이고 잠재 GDP는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 자본 그리고 생산성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노동 성장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자본 성장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벌써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왔기 때문에 투자가 갑자기 많이 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하다고 보고 그럼 남은 게 생산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성을 본다면은 지난 한 30년 동안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부유해지면서요. 그렇지만은 또 이게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생산성이 줄어들고 있느냐 이걸 좀 보자. 생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속 강조하지만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되지 않느냐. 첫째,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과학기술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산성을 높이려면 미국보다 과학기술 연구 개발 그리고 또 이것의 상업화를 더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첫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인적 자본.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그 교육, 경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적 자본은 벌써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높일 수가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시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도 필요한 거는 교육 개혁이지만은 또 노동 개혁도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할 생각이 있느냐? 네.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선진국보다 확실히 뒤진 데가 어디냐? 법, 규제, 대한 효율성하고 시장 경쟁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개혁, 금융개혁, 부동산개혁, 시장개혁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일단 그 돈을 투입하겠다고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교과서 경제학인데 잠재 성장,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미치지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잠재 성장률은 지금 한 1.8에서 2%인데 금년 예상되는 성장률은 잘해봤자 1%입니다. 그러면 그걸 높이기 위해서 그 재정 정책, 정부 지출, 세금 감소, 그리고 통화 정책, 금리 인하를 쓰면은 그거는 말이 돼요. 그렇지만은 잠재 성장률을 이런 방법을 가지고 넘기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여력보다 더 생산을 하고 싶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생산이 늘기보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또 부채가 늘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가 심하냐.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지난 한 30년 동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성장률도 여기에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극복한다고 해가지고선 돈을 많이 투입한 거죠. 금리를 내리든지 아니면 재정 지출을 늘렸든지 그렇게 되니까 뭐 성장률은 좀 약간 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부채도 느는 거고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1%포인트만큼 성장률을 높이고 싶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개혁을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없죠. 자, 저희가 뒤에 준비한 질문을 지금 양 교수님이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뒤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최근에 이제 경제성장 전략 방침을 보면 일단 지금 방침은 무게중심은 그겁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보면은 AI 분야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R&D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치한다. 자, 여기에 대한 일단 1차적인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의 마중물로 다음 삼을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R&D의 복원. 자, 이거를 포커스로 맞췄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EU 같은 데들이 반면교사인데 EU 최근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의 핵심은 R&D라든지 기업 혁신이 그 산업 전환을 못 쫓아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EU 같은 지자는 자동차 산업이 2000년대부터 계속 주력 산업이 돼서 발전이 없다. 제약 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데이터가 필요에 따라서 AI로 다 전환을 하면서 뭐 중국은 사실 로봇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AI로 우리가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도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다름이 아닌데 근데 이 주체가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좀 다른 이야기다. 그 비슷하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자본을 투자한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다. 이유는 이미 규제와 컴플라이언스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기술 혁신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거는 맞는 방향인데 돈의 흐름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기업들이 나와야 되고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혁신과 성장 그리고 기업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규제 완화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에 대한 인적 자본 양성 그리고 특히나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교육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인재들을 빨리 양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CEO를 하고 밑에 고용을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전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돈의 흐름만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과가 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타당하다. 그것들이 사실 EU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같은데 R&D를 계속하면은 성과가 떨어지고 이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전환을 해줘야 R&D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AI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지만 이것이 동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답을 잘 못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기업이 동력이고 기업이 만들어서 난 혁신만 추구할게 돈을 대줘라라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규제에 맞춰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모험 자본이 형성될 수가 없고 모험 자본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와 거의 동일한 의미가 아니냐. EU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혁신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 위에 없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모험 자본의 구성, 그리고 기업의 구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험 자본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실패를 감수하는 투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의 그 경제 구조, 특히 이제 기업들의 구조가 활동성이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거 보면 시가총액 순위가 계속 바뀌고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고 유니콘 기업들 계속.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20년째 재계 순위가 거의 안 바뀌었죠. 1위 삼성, 2위 현대차. 네, 지금 제가 외우잖아요. 3위 LG, SK. 좀 바뀌었네요. 조금 바뀌었네. 근데 사실 탑10 안에 기업들이 거의 우리가 외울 정도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이 없으니까 사실 그대로 고인물들이 그대로 죄송합니다. 그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도 우리 경제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것이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은 과연 미국은 왜 혁신적인가?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다른 나라도 다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미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가 가장 발전한 국가죠. 이런 국가가 결국 이런 체제 안에서 기초과학이나 대학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혁신이 뭐냐면 기업 단위에서 나온 혁신도 있지만은 대학이나 그리고 물론 기초과학에서 나온 혁신이 이것이 기업으로 이어지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회사들이 나왔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제
많은 나라들은 이런 체제가 이제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일단은 뭐냐면 국가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정부가 기업을 통해서 뭔가 산업을 밀어붙인다는 생각보다는 결국은 뭐냐면 어느 정도로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봐서 기초 과학이나 그리고 대학 연구에 대한 것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네.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과 비교해서는 혁신이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같이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혁신적인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는 뭐냐면 반도체나 자동차 기술은 세계에서 거의 최고고 현재는 뭐냐면 K-팝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혁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로빈슨 교수님 얘기를 다시 하면 그 교수님이 이제 집에서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좀 어립니다. 그 아들이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디몬 헌터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캐대언 열풍이 얼마나 아, 야, 죄송합니다. 제가 안 봐서. K-팝 데몬 헌터스. 아, 죄송합니다. 네,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제 그거를 계속 보는데 하여튼 뭐 몇십 번을 봐서 이제 옆에서 같이 보느라고 본인도 5번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한국이 정말 가능성 있는 나라고 한국처럼 이렇게 문화를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리는 국가를 성공한 국가는 미국 말고는 이제 한국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국가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만큼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그리고 시작부터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혁신적인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계속 개혁을 이뤄나가면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국정홍보처에서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K-팝에 대한 네, 제가 잠깐만 이해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부탁드립니다. 10초 정도. 그게 이제 R&D의 성과에 대한 문제인데 R&D의 성과가 우리나라 논문을 끝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학의 R&D의 끝은 기업인데 기업으로 못 가고 R&D 성과가 논문 특허로 끝나서 그런 식의 너무 R&D를 양산한 것이 우리 아니냐. R&D 성공률 90% 이상이지 90%죠. 않아요? 왜냐하면 논문 내면 끝이니까. 근데 네. 논문이 아니라 사실은 공학의 R&D, 약간 자연과학의 R&D는 또 자연과학대로 가야 되지만 공학의 R&D의 끝은 기업이고 기업을 받쳐줄 수 있는 혁신하고 모험자본 그리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들이 다 받쳐줘야 되지 이게 뭐 수치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간단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제가 좀 같습니다. 오충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한 단어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다. 타다. 아, 네, 네. 타다. 그게 공유, 우리나라 왜 혁신이 안 되느냐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혁신 산업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걸 이제 뭐 규제 체계의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이런 걸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R&D 체계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규제,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건 양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노동개혁 없이 그러면 지금의 잠재 성장을 반전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생산성을 늘리면은 그 노동 마이너스 추세를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령화되면은 그 혁신이 어려울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희망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법 규제 시장 경쟁 요걸 보면은 선진국에 뭐 약간 뒤져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선진국 수준을 높인다고 해도 우리가 그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는 오히려 후퇴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죠. 지금 사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수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노동 경직성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되면은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된다는 새로운 논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정년연장도 정년연장도 중요하고 있죠. 이분들이 또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70살까지 근무하시려면은 근무 시간 같은 3-4시간을 줄이고 이것을 자유롭게 좀 일정 같은 거 자유롭게 하면서 팀워크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급제, 호봉제란 것은, 그러니까 직무급제는 호봉제란 이야기인데, 호봉제란 것은 인구 구조가 잘 형성이 되면서 되는 나라들에나 가능한 거지. 이제 인구 구조 차원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런 나라들에서는 유연화를 통해서 있는 자원을 다 끌어다 쓰는 것이 사실은
맞다라고 경제 효율성 차원에서는 그런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또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이제 선진국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이걸 해결하려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고 그 이동이 힘들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노동시장이 완전히 그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유연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정규직 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가면 나의 노동 생산성이 더 늘어날 텐데 그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정규직으로서 고용이 되면 한번 나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러면 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규직 인원이 많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원을 고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가장 큰 그 부분은 정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경쟁률이 막 10대 1은 기본이죠. 막 20대 1이 넘는데 한 번 공무원에 진입이 되면 아주 최고의 정규직이 됨으로써 이제 그 직업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 사회로 들어가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정부에서 정말 노동시장을 개혁을 하려면 네. 바로 자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등잔 밑부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로 이제 한 가지 예시로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사법고시를 폐지를 했죠.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부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의 첫 번째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 돌파, 확장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첫째, 내년에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늘릴 정당성은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돈을 쓰려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규제나 법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뭐 우리가 지금 AI 투자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마 요거는 돈 낭비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좀 그 논리적인 근거는 있지만은 요것은 일종의 그 필수 조건, 그렇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것 같고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늘린다면은 그러면은 요건 확실히 어떤 그 국내 개혁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노동 개혁만 얘기했지만은 또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개혁은 우리나라 시장 경쟁을 높이는 개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좀 그 지금 현재 국민들을 보호해 준다고 해가지고선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분야들이 너무 많은데 뭐 생각해 보시면 경쟁이 없으면은 더 잘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성장률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진단입니다.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새 판을 짜야 할 때라는 조언도 새겨 듣게 되는 때고요. 마지막으로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토론 마치겠고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